가평에 있는 우리 가족 별장에서의 주말 휴가는 따뜻한 추억이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나의 세상은 영원히 변해버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2시쯤 신선한 공기를 쐬러 발코니로 나갔다. 은색 달빛 아래 나는 아래쪽 정원, 작은 연못 근처에 서 있는 두 개의 그림자를 보았다. 처음에는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남자가 돌아섰고 그는 나의 아버지 김형석이 아니었다. 나의 삼촌 김태연이었다. 내가 늘 사랑했던 나의 삼촌.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 서서 그의 소매를 꽉 쥐고 있던 여자는 바로 나의 어머니 최수아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밤바람에 실려 부서지듯 들려오는 어머니의 속삭임을 들었다. 우리 더 이상 이럴 수는 없어요. 태연 씨. 삼촌이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럼 형에게 말해요. 모든 걸 뒤로하고 나와 함께 가요.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그는 몸을 숙여 나의 어머니에게 키스했다. 그것은 몰래 하는 키스가 아니었다. 고통스럽고 강렬한 키스였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방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계셨다. 자신의 아내와 친동생이 바로 이 지붕 아래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그의 아들인 나는 이 끔찍한 비극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어버렸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눈에 우리 가족은 완벽함의 정의 그 자체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수학 공식과도 같은 교양 있고 반듯한 가정. 나의 아버지 김형석은 서울대학교의 존경받는 교수님이셨다. 나는 아버지의 연구실, 낡은 책 냄새와 학문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 공간을 방문했던 순간들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의 제자들과 동료들은 모두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때의 나에게 아버지는 단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지성과 명예의 상징이었고 내가 항상 바라보는 견고한 등대였다.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은 뜨거운 포옹이 아닌 매주 일요일 저녁 그가 서재에서 나와 함께 끈기 있게 앉아 복잡한 공식을 설명해주거나 내 논문의 방향을 잡아주시던 시간들을 통해 표현되었다. 그는 내게 생각하는 법,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의 어머니 최수아는 그 지성의 요새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더하는 분이셨다. 그녀는 완벽한 사모님이셨다. 나는 어머니가 집에서 아버지의 동료들을 접대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우아한 미소와 능숙한 사교술로 그녀는 가장 까다로운 손님들조차 만족시킬 수 있었다. 그녀는 우리 집을 마치 예술 공간처럼 꾸미셨고 꽃병 하나, 벽에 걸린 그림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선택되었다.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세심한 보살핌이었다. 내가 밤늦게 공부할 때 내어주시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 날씨가 쌀쌀해진 날 미리 준비해두시는 외투. 그녀는 우리 가족의 편안함과 아름다움의 수호자이셨다. 그때 내 눈에 비친 부모님의 사랑은 조화로운 결합이었고 존중과 이해에 기반한 유대였다. 그들은 학계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함께 등장하는 힘있는 한 쌍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생동감을 더하기 위해 나의 삼촌 김태연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삼촌은 아버지의 동생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아버지가 고요한 고전 도서관이라면 태연 삼촌은 활기찬 현대 미술 전시회였다. 그는 자유로운 영혼의 사진작가였고 먼 땅의 이야기들과 독특한 선물들을 가져다 주었다. 모의고사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아버지는 더 집중해야지라고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태연 삼촌은 나를 길거리 포장마차로 끌고 나가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매운 떡볶이를 함께 먹으며 말했다. 민준아, 가끔은 실패해도 괜찮아. 그는 어머니에게 웃음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프랑스 영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때의 나에게 태연 삼촌은 외부인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의 필수적인 일부였다. 그는 아버지의 바쁨과 무뚝뚝함이 남긴 감정적인 빈틈을 채워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삼촌. 그들은 나를 위한 완벽하고 균형 잡힌, 절대적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견고한 삼각대의 세 다리 같았다. 나는 세상 그 무엇도 그 완벽한 결합을 깨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었다. 하지만 가장 완벽한 교양곡이라도 처음에는 거의 인지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하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 모호한 불안감을 심어주는 불협화음의 음표들로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그 음표들은 태연 삼촌이 방문하시던 토요일 오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다. 삼촌은 여전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져왔고 어머니는 여전히 거실을 환대하는 주인이셨다. 하지만 이내 나는 공기 중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삼촌의 대화는 더 길어지고 더 사적인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인사를 나눈 후 채점이나 연구를 위해 서재로 돌아가시곤 했다. 거실에는 우리 세 사람만 남았고 점차 나는 내가 잉여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어머니와 삼촌은 미술 전시회에 대해 새로운 소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와 아버지는 별로 관심 없는 주제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만의 농담이 있었고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웃음들이 있었다. 어머니도 변하셨다. 삼촌이 오시는 날이면 어머니는 화장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듯했다. 새로운 립스틱 색깔, 집에서는 거의 입지 않으시던 실크 원피스. 어머니는 더 화사해 보였고 더 생기 있어 보였다. 아버지께서는 바쁘신 나머지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듯했다. 혹은 아마도 동생이 아내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며 그저 고맙게 여기셨을지도 모른다. 태연 삼촌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를 향한 그의 관심은 시동생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제주도 사진여행에서 사온 자단목 머리핀을 어머니에게 선물하며 이게 수아 형수님 머리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한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하루가 다 지나서야 겨우 알아차리실 때도 있었다. 삼촌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은 때로는 조금 더 오래 머물렀고 기묘한 따스함을 담고 있었다. 그 모든 흩어진 조각들이 내 머릿속에 떠다녔다. 나는 그것들을 보았고 느꼈지만 감히 그것들을 하나로 연결하지 못했다. 내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스스로를 수십 번이나 꾸짖었다. 삼촌은 언제나 가족과 친했잖아. 엄마가 더 즐거워하시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건 그냥 내가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망상에 빠진 걸 거야.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이 나무 조각에 매달리듯 그 합리적인 설명들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내 직감이 울부짖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등대, 나의 견고했던 삼각대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주하기에 너무나도 끔찍한 진실이었다.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망상에 빠진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던 노력은 연약한 방어기제에 불과했다. 진실이란 한번 새어나오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결코 찾고 싶지 않았던 증거들이 계속해서 내 눈앞에 나타나 점점 더 왜곡되는 현실과 마주하도록 나를 몰아붙였다. 절정은 아버지의 생신날이었다. 마땅히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날이었다. 태연 삼촌은 일찍부터 찾아와 아버지가 아주 좋아하시는 귀한 술과 선물을 가져왔다. 어머니는 성대한 저녁상을 차리셨다. 함께 웃고 떠들며 파티를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다. 아버지께서는 그 순간 진심으로 즐거워 보이셨다. 하지만 그때 대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망쳤다. 아버지는 급한 일 때문에 학교에 다녀오셔야만 했다. 그는 연신 미안해하며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즐거웠던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아버지가 떠난 후 태연 삼촌이 분위기를 띄우려 했었지만 파티는 이미 영혼을 잃어버렸다. 1시간쯤 후 어머니는 머리가 좀 아프다며 방에 들어가 쉬겠다고 하셨다. 태연 삼촌도 눈치껏 어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자리를 떠야겠다며 일어섰다. 나는 거실에 화려하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식탁 가운데 홀로 남았다. 30분쯤 지났을까? 나는 삼촌 차에 문제집을 두고 온 것이 문득 생각났다. 삼촌이 멀리 가지 않았기를 바라며 나는 서둘러 뜰로 나갔다. 하지만 삼촌의 차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리고 그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차. 그녀가 거의 운전하지 않는 바로 그 차도 사라져 있었다. 어머니는 방에서 쉬고 계신 게 아니었다. 삼촌도 집에 가지 않았다. 그들의 어설픈 거짓말은 탄로 나고 말았다. 그날 저녁 그들은 거의 동시에 하지만 각자 다른 차를 타고 돌아왔다. 어머니는 기분이 나아져서 잠시 바람을 쐬고 왔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도 곧이어 피곤하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돌아오셨다. 모두가 다시 행복한 가족을 연기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가 물을 가지러 부엌에 가셨을 때
그녀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두고 갔다. 화면이 켜졌다. 태연 삼촌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그리고 잠금 화면에 떠오른 짧은 문장은 나의 부인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마지막 증거가 되었다. 오늘 고마웠소. 아주 잠시였지만. 나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빠가 없는 동안 태연이 삼촌이라도 엄마랑 너랑 같이 있어줘서 다행이구나. 그의 천진난만한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에 꽂혔다. 나의 아버지, 나의 존경하는 남자는 배신의 무대 한가운데 서 있었고 자신이 희생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느껴야 할 고통을 마치 내가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나의 의심은 이제 고통스러운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천진난만한 말은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명령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가 그를 등 뒤에서 찌르는 바로 그 사람들을 믿고 미소 짓도록 이 기만 속에서 계속 살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애매모호함, 막연한 불안감은 잔인한 진실보다 더 끔찍했다. 나는 스스로 알아내기로, 단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손에 넣기로 결심했다. 수능을 위해 책에 머리를 파묻고 있어야 할 18살의 아들이 자신의 집 안에서 비밀스러운 수사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이자 가장 죄스러운 행동은 바로 어머니의 휴대폰에 침입하는 것이었다. 나는 물을 수도 대놓고 따질 수도 없었다. 그저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며칠간 관찰했다. 꼼꼼하신 어머니였지만 습관이 하나 있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실 때 그녀는 종종 간단한 패턴으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셨다. 나는 근처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척했지만 내 눈은 곁눈질로 그 패턴의 모든 선을 기억하고 있었다. 기회는 어머니가 욕조에 몸을 담그고 계신 어느 날 오후에 찾아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나를 재촉했다. 나는 부모님 침실로 살금살금 들어가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어머니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기억 속의 패턴을 그렸다. 딸깍. 화면 잠금이 해제되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곧장 카카오톡 앱으로 들어가 태연 삼촌과의 대화방을 열었다. 최근 메시지들은 평범한 안부 인사뿐이었다. 아마도 어머니가 민감한 내용들은 삭제하신 듯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대화방의 사진 앨범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보았다. 수십 장의 사진들. 노출이 있는 사진은 없었지만 고통스러울 정도로 친밀했다. 어머니와 태연 삼촌이 미술관에서, 강변 카페에서, 낡은 서점에서 함께 있었다.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댄 채 웃고 있었다. 한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삼촌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는 본 적 없는 다정하고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메모 앱에 있었다. 한남동의 주소 한 줄. 그리고 전자 도어락 비밀번호로 보이는 숫자 배열. 아파트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바로 그때 욕실의 물소리가 뚝 그쳤다. 어머니가 곧 나오실 것이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서둘러 모든 앱을 닫고 휴대폰을 정확히 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뒤 심장이 터질 듯한 채로 방으로 달려갔다. 나는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내 영혼은 그 끔찍한 비밀과 함께 영원히 갇혀버렸다. 나는 그 주소로 가야만 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다. 익숙한 거짓말이었다. 이번에 나는 학원 보충 수업을 빼먹기로 결심했다. 고3 학생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머리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막 떠나자 나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낀 채 조용히 뒤를 밟았다. 어머니는 한남동, 고급스럽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택시를 타고 가셨다. 나는 안전거리에서 내렸다.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 뒤에 숨어 내가 마치 싸구려 탐정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15분쯤 후 익숙한 스포츠카 한 대가 멈춰섰다. 태연 삼촌이 내렸다. 그 역시 경계하듯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저 안에 있었다. 함께 그들의 비밀 아파트에. 나는 서울의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틈에 서서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모든 의심은 확인되었고 모든 희미한 희망은 부서졌다. 나의 수사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벌거벗은 잔인한 진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끔찍한 질문뿐이었다. 그 끔찍했던 생일 파티 이후 나는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다. 나는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얼마나 잔인한 수준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내게는 유형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기회는 그 다음 주말, 온 가족이 태연 삼촌을 포함해 모두 함께 가평 별장으로 갔을 때 찾아왔다. 바로 내가 인트로에서 그 운명적인 키스를 목격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분위기는 기묘하게 숨막혔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뜰에서 즐겁게 바비큐를 준비하셨고 그의 웃음소리는 천진난만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어머니와 태연 삼촌은 달랐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주고받는 그 눈빛, 걱정스러운 시선, 의미심장하게 스쳐 지나가는 미소, 은내 눈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마치 나만이 자막을 읽을 수 있는 한 편의 무성 영화를 보는 기분이었다. 오후에 아버지는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한 일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읍내에 다녀오셔야 했다. 엄마랑 너랑 삼촌이랑 잘 놀고 있어. 아빠 금방 다녀올게. 그는 떠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어머니와 태연 삼촌은 호숫가를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쐬겠다고 말했다. 바로 이때가 내 기회였다. 죄책감으로 가득한 기회.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2층에 있는 삼촌의 침실, 그가 이곳에 올 때마다 묵던 바로 그 객실로 몰래 들어갔다. 익숙한 삼촌의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떠돌았고 그것이 나를 역겹게 만들었다. 나는 수색을 시작했다. 손이 너무 떨려 하마터면 침대 옆 램프를 떨어뜨릴 뻔했다. 서랍장, 침대 밑, 옷가방, 아무것도 없었다. 한순간 내가 너무 망상에 빠진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쳤다. 하지만 그때 내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삼촌이 분신처럼 여기는 가족 카메라 가방에 멈췄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며 그것을 열었다. 값비싼 렌즈들 사이로 여행용 서류 지갑이 하나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그것을 열었다. 여권, 카드 몇 장,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보았다. A사 용지 2장이 4번 접혀 있었. 그것은 다음 주로 예약된 파리행 왕복 전자항공권 2장이었다. 나는 첫 번째 이름을 읽었다. 김태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이름을 읽었다. 최수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야만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파리. 어머니가 항상 가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 도시.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것은 도피 계획이었고 세심하게 계획된 배신이었다.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 때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3번이나 찍어야 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그 2장의 비행기표 사진이 저장되었다. 치명적인 증거였다. 바로 그때 밖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돌아온 것이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서둘러 지갑을 카메라 가방에 다시 넣고 모든 것을 원래 위치에 돌려놓았다. 나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채 방에서 뛰쳐나왔다. 내가 막 삼촌의 방문을 닫았을 때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나를 보고는 재빨리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나는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내 손은 여전히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2장의 비행기표 사진은 나를 바꾸어 놓았다. 두려움과 망설임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명확한 결심만이 남았다. 나는 그들이 그 계획을 실행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나는 태연 삼촌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을 즉시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거짓말쟁이의 진짜 얼굴을 더 똑똑히 보기 위해서, 그가 어느 정도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아버지가 피곤하다며 일찍 방에 들어가신 후였다. 나는 삼촌이 발코니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며 고요한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바로 지금이었다. 나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그에게 다가갔다. 태연 삼촌. 나는 가능한 한 평범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으며 시작했다. 여기 밤 공기가 꽤 쌀쌀하네요. 삼촌은 나를 보고 약간 놀랐지만 이내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민준아, 왜 아직 안 자니? 어른들은 다 걱정거리가 있는 법이지만 너는 건강 챙겨서 공부해야지. 그 미소, 그 관심 어린 말이
이제는 역겨운 위선으로 보였다.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나는 난간에 기대며 말했다. 삼촌, 곧 어디 멀리 출장 가신다고 들었어요. 나는 먼 호수를 바라보며 무심하게 물었다. 삼촌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럽에 사진 프로젝트가 있어서 몇 주 정도가 있을 것 같아. 뭐 사다 줄 거라도 있니? 술술 나오는 친절함까지 곁들인 거짓말. 내 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나는 결정타 순수함으로 위장한 언어에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유럽이요. 혹시 파리예요, 삼촌? 나는 물었고 이내 호기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요즘 엄마가 파리 사진을 자주 보시길래요.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도시라고 하시면서 그냥 추측해본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 삼촌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황급히 지우기 전 감출 수 없는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 반응은 1초에 불과했지만 나에게는 충분했다. 그는 부자연스럽게 크게 아첨하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파리. 왜 파리라고 생각하니? 우리 민준이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그냥 풍경사진 찍으러 가는 거야. 형수님은 그냥 재미로 보셨겠지. 여자들은 다 그런 낭만적인 걸 좋아하잖아. 그는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따뜻한 삼촌의 시선이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자의 경계심 가득한 시선이었다. 민준아, 그가 이어서 말했다. 목소리는 갑자기 더 진지해졌다. 너는 아직 어리니까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마렴. 어른들의 세상은 복잡하단다. 그 대면의 순간 나는 내가 사랑했던 삼촌의 본질을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순간의 나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산된 선택이었고 정교한 거짓말과 미소로 포장된 배신이었다. 익숙했던 태연 삼촌은 죽었다. 내 앞에는 오직 낯선 사람, 적인 김태연만이 서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갔다. 당혹감과 의심,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두려움 속에 그를 홀로 남겨둔 채 숨바꼭질은 끝났다. 이제 언제 카드를 뒤집을지 결정하는 것은 나의 몫이었다. 발코니에서의 대면 이후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들이 그 비행기에 오르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나는 이 연극을 내 손으로 직접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기회는 주말 아버지의 학과장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찾아왔다. 그의 경력을 기리는 축하연이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가정을 묻어버리는 장소가 될 참이었다. 저녁 식사 분위기는 처음에는 완벽했다. 아버지는 기쁨에 겨워 최고급 와인을 따셨다. 태연 삼촌은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운 동생 역할을 연기하며 연신 아버지에게 축배를 들었다. 어머니는 우아하고 단정한 아내의 역할을 지키며 두 형제에게 음식을 덜어주셨다. 그들은 너무나도 뛰어난 배우들이었다. 진실을 아는 유일한 관객인 나만이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그곳에 앉아 있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잔을 들고 일어서셨다.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군. 그는 약간 취했지만 행복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 멋진 아내 수아에게 고맙고 항상 나를 지지해준 내 동생 태연에게도 고맙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도. 가족이야말로 모든 성공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지. 바로 그때였다. 나도 천천히 물잔을 든 채 일어섰다. 모두가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저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 따뜻한 분위기를 가르는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아버지, 승진 축하드려요. 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짓고 있는 태연 삼촌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태연 삼촌도 축하드려요. 삼촌이랑 엄마, 즐거운 파리 여행 되시길 바라요. 모두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버렸다.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민준아,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웬 파리? 민준아, 너 취했니?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의 공포에 빛이 스쳐 지나갔다. 어서 앉아. 안 취했어요? 나는 삼촌의 굳어가는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태연하게 대답했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천천히 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아버지를 향하도록 내려놓았다. 손가락을 밀어 삼촌의 방에서 찍었던 바로 그 사진을 열었다.
화면 위에는 파리행 비행기표 2장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인쇄된 2개의 이름이 있었다. 김태현과 최수아. 아버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혼란스러움은 서서히 치명적인 침묵으로 변해갔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와인의 붉은 기운은 창백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새하얗게 변했다. 와인잔을 든 그의 손이 떨렸고 이내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지도 자신의 동생을 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 산산조각 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그 눈은 나의 어머니에게 고정되었다. 진실은 폭로되었다. 우리 가족의 마지막 만찬은 깨진 유리 소리와 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사이 침묵 속에서 끝이 났다. 그 후의 침묵은 폭발보다 더 끔찍했다. 나의 아버지 김형석은 마치 사형선 고문 같은 2장의 비행기표 이미지가 떠있는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방 안의 공기는 너무나도 무거워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가 처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동생을 보았다. 태연아, 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부서져 있었다. 네가. 그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항상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이었던 태연 삼촌은 이제 비참해 보였다. 그는 감히 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형, 형석이 형, 내가. 그는 의미 없는 단어들을 더듬거렸다. 왜? 아버지가 물었다. 한평생의 신뢰가 짓밟힌 무게를 담은 간단한 질문이었다. 삼촌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을 책과 이성하고만 살아오신 나의 아버지께서 내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하셨다. 그는 달려들어 태연 삼촌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퍽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삼촌은 바닥에 쓰러졌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닥쳐.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평생을 억눌러왔던 그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들 둘 다. 바로 내 집에서. 내 동생이랑. 그럼 당신은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어머니도 싸움에 뛰어들었다. 눈물은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여기 있었던 적이 있기나 해요. 형석 씨. 아니면 매일 밤이 집을 스쳐 지나가는 당신의 그림자만 있었나요? 당신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기나 해요. 그녀의 말을 들어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 동생이었다는 건 아냐고. 그게 그놈이랑 잔 이유가 된다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이 경멸로 변해. 그가 맞받아 소리쳤다. 나는 이 모든 걸 세우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어.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당신은 내게 이런 식으로 갚아. 나를 바보로 만들고 내 친동생에게 뿔을 달리게 만들어서. 그들은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모든 거짓말들이 폭로되었다. 어머니의 출장과 친구 모임, 삼촌의 사진 프로젝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일 뿐이었다. 수년간 묻혀있던 비난과 원망이 이제 더러운 급류처럼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 서서 완전히 무력했다. 내가 이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아버지가 자신의 심장을 찌르도록 내가 그의 손에 칼을 쥐어준 것이다. 죄책감과 고통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이들은 나의 가족,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지금 서로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언쟁은 어머니가 분노의 차 식탁 위에 접시 더미를 바닥으로 쓸어버렸을 때 절정에 달했다. 도자기가 요란하게 깨지는 소리는 붕괴의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이었다. 그 후 남은 것은 어머니의 격렬한 통곡과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나의 모범적인 가족이라는 그림은 다시는 결코 붙일 수 없는 수백 개의 조각으로 산산조각 나버렸다. 마지막 파열음 이후 침묵이 돌아와 방안을 차가운 잿더미처럼 뒤덮었다. 전쟁은 끝났고 승자는 없었으며 산산조각 난 패배자들만이 남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다. 울음은 그쳤지만 기력이 다한 사람의 경련 섞인 떨림만이 남아있었다. 한쪽 뺨이 부어오른 태연 삼촌은
힘겹게 일어서서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아버지였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듯 낮고 죽어 있었다. 그는 태연 삼촌을 보았다. 꺼져. 아버지가 말했다. 단 2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형제애를 끊어내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내 집에서 꺼져.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태연 삼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어쩌면 약간의 애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고개를 돌린 후였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삼촌은 유령처럼 나를 지나쳐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그의 등 뒤로 문이 닫혔고 내 어린 시절의 일부와 아버지의 모든 신뢰를 가지고 사라져버렸다. 이제 방 안에는 우리 3사람만이 남았다. 아버지가 다가와 테이블 위에 있던 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는 2장의 비행기표 사진을 다시 한번 쳐다본 뒤 조용히 화면을 껐다. 그는 그것을 내게 돌려주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그녀를 부축하려 손을 내밀지 않았다. 우리 사이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오직 끝없는 피로감만이 묻어났다. 여기서 끝이야. 수아야.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애원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20년의 결혼 생활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를 스쳐 지나 위층으로 올라갔다. 부모님 침실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거실에 미동도 없이 서서 바닥에 흩어진 접시 조각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나도 가만히 서 있었다. 우리 김씨 집안의 2 남자는 가족의 폐허 한가운데 서서 무력하고 침묵했다. 한참 후 어머니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내려오셨다. 그녀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녀는 많은 것을 챙기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내 옆을 지나갈 때 그녀는 멈췄다. 그녀는 손을 들어 마치 내 뺨을 만지려는 듯했지만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민준아, 그녀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났다. 문이 닫히는 건조한 철컥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 집은 갑자기 소름 끼치도록 넓고 텅 비게 느껴졌다. 남은 것은 나와 아버지뿐이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2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보금자리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침묵과 고통의 메아리로 가득 찬 차가운 공간만이 남았다. 폭풍이 남긴 잿더미가 모든 것을 뒤덮었다. 그 운명적인 밤 이후 한때 추억의 낙원이었던 가평별장은 호화로운 감옥이 되었다. 아버지는 그곳을 팔지 않으셨다. 어머니도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우리 김씨 집안의 2 남자는 죽어버린 가족의 유령들 사이에서 살아가며 그곳에 갇히게 되었다. 집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도 음악소리도 없었다. 오직 아버지의 책장 넘어가는 소리나 나무 바닥 위를 걷는 내 발소리에 의해 깨어지는 짙은 침묵만이 존재했다. 내 삶은 완전히 뒤집혔다. 나는 이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변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지성의 등대, 모범적인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부서진 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버지는 서재에 자신을 가두셨지만 나는 그가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늦은 밤, 나는 그 옆을 지나가다 그가 어둠 속에서 그저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곤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그에게 차 한 잔을 가져다 드리러 방에 들어갔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든 그를 발견했다. 그의 옆에는 낡은 앨범 하나가 펼쳐져 있었다. 젊은 시절 그와 그의 동생이 함께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 있는 페이지였다. 아버지와 태연 삼촌. 잠든 와중에도 고통스러워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어머니와 삼촌을 향한 내 안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이내 그 감정은 무거운 연민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조용히 얇은 담요를 가져와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우리의 역할은 뒤바뀐 것 같았다. 이제 내가 돌보는 사람이었고 그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짧고 차가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만 존재했다. 잘 지내니? 공부는 어떻게 돼가? 그녀가 물으면 전 괜찮아요.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라고 나는 답했다. 전화통화는 없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의 배신을 떠올리지 않을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아마 그녀 또한 감히 내게 전화할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고통과 실망의 깊은 심연이 존재했다. 붕괴의 여파는 학교까지 나를 따라왔다. 존경받는 교수가 아내에게, 그것도 친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이야기는 학계에 숨길 수 없는 스캔들이 되었고 내 친구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나는 호기심 어린 시선, 등 뒤에서의 속삭임, 그리고 위선적인 안부 인사들과 마주해야만 했다. 민준아, 괜찮아. 우리 얘기 들었는데? 한 친구가 동정심 가득한 얼굴로 내게 물었다. 나는 얼음벽을 세우는 법을 배웠다. 난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의 요새는 무너졌고 살아남기 위해 나는 스스로를 차갑고 난공불락의 새로운 요새로 만들어야만 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처음의 충격은 가라앉았고 영혼 속에서 결코 그치지 않는 가랑비처럼 끈질긴 슬픔만이 남았다. 나는 점차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평온함이 아닌 그저 무뎌짐만이 있는 수용이었다. 가평의 별장은 익숙한 주말의 공간이 되었지만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닌 침묵과 부서진 기억의 공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와 삼촌을 돌려주거나 일어난 일을 지워줄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부재를 삶의 당연한 일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수용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랐다. 세상에 대한 나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사랑, 우정, 의리, 한때 내 삶의 지침이었던 그 모든 개념들은 이제 무의미해졌다. 나는 아버지와 삼촌의 영원한 형제애를 믿었었다. 부모님의 조용하지만 견고한 사랑을 믿었었다. 모든 것이 환상일 뿐이었다. 이제 나는 주위의 관계들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뜨겁게 연애하는 친구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한다. 저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신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삶에 대한 나의 시선은 영원히 변해버렸다. 아버지처럼 모범적인 남자가 되겠다는 꿈은 이제 씁쓸하게만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길을 따르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도 알 수 없었다. 수능이 다가왔고 공부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다. 그것만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높은 점수는 더 이상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의 능력만이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뇌었다. 이 충격은 나를 강제로 성장시켰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정이었다. 나는 더 강해졌지만 그것은 굳은 살이 박인 껍질에 쌓인 차가운 강인함이었다. 나는 부서져버린 나의 아버지, 그의 보호자가 되었다. 나는 그가 제때 식사하시는지 확인하고 약 드시는 것을 챙겨드렸으며 그가 서재에 조용히 앉아 텅 빈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때 못 본 척했다. 학교에서 나는 스스로 벽을 쌓았다. 한 번은 한 친구가 형과 다툰 이야기를 하소연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들어주고 위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저 조용히 그를 쳐다보다가 한참 후에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었다. 형제라고 해도 언젠가는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법이야. 친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나는 더 이상 세상의 평범한 문제들에 연결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너무 이르게 다른 현실, 어른들의 현실로 내던져졌다. 나는 성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달빛 아래 정원에서 순수함, 믿음, 그리고 내 마음의 한 조각이 영원히 죽어버린 대가로 얻은 성장이었다. 몇 년 후, 늦겨울의 어느 오후, 나는 아버지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가 오래된 책들을 정리하는 것을 돕고 있었다. 가평의 별장은 팔렸다. 아버지 또한 그 스캔들 이후 조기 퇴직하셨다. 그는 이제 학회와 연설에서 벗어나 조용한 삶을 살고 계셨다. 우리는 더 이상 모범적인 가족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늙은 남자와 젊은 남자 두 사람일 뿐이었다. 부모님은 공식적으로 이혼하셨다. 그 파리 여행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타인의 배신과 고통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국 그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 어머니와 태연 삼촌은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헤어졌다. 친척들로부터 삼촌이 모든 연락을 끊고 해외로 나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른 도시에서 홀로 살고 계셨다. 가끔 우리는 짧고 어색한 통화를 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낯설었다. 나는 한 대학교의 건축학과에 합격했다. 아이러니한 선택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한때 아버지처럼 모범적인 남자가 되고 싶었다. 그 충격은 그의 이미지를 부수었지만 그의 재능과 일에 대한 헌신에 대해 내가 가졌던 깊은 존경심까지는 부수지 못했다. 후회하세요? 한 번은 두 부자가 차를 마시다. 내가 불쑥 물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나는 내 동생을 믿었던 걸 후회하지 않는다.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단지 내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할 뿐이다. 그 대답은 내게 마지막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용서했을까? 그것은 복잡한 질문이다. 나는 태연 삼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형제의 배신은 결코 아물 수 없는 상처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다. 실패한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때 길을 잃었던 한 여자로서 그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마 언젠가 우리는 두 어른으로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용서할 필요가 아니라 이해해야만 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 그는 무심했다. 하지만 그는 좋은 아버지였고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선량한 남자였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아들의 숭배가 아닌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가는 두 남자의 동행이 되었다. 가족. 나에게 그것은 더 이상 완벽한 삼각대가 아니다. 그것은 지지점과 치명적인 약점을 모두 가진 복잡한 구조물이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면 외관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만다. 나는 책상 위에 펼쳐진 나의 미완성 스케치를 보았다. 그다지 웅장하지는 않지만 아주 튼튼한 기둥과 햇살을 받아들일 아주 큰 창문들을 가진 작은 집.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요새를 짓고 싶지 않았다. 나는 폭풍을 견딜 수 있는 집을 짓는 법을 배우고 싶다. 바로 그 기초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